안녕하십니까. 저는 배독생기 한의원 원장 도영민입니다. 오늘은 수두증의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두증 자체 정의를 보면요. 수두증이란 뇌실과 지주막하 공간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이드로세팔루스라고 하는데요. 하이드로가 물, 세팔루스가 머리를 의미하니까 수두증은 간단하게 보면 머리에 물이 차는 병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수두증 자체의 발생 비율을 보면 500명당 1명, 1000명당 0.9에서 1.8명 정도 되고요. 진행성 수두증인 경우에 수두증이 계속 악화가 되면요. 정확하게 치료 안정 방치가 되면 1년 이내에 50%가 사망하게 되고 10년 이내에 75%가 사망하게 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자, 수두증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척수액의 생성과 흐름 그리고 흡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뇌척수액을 먼저 보면요. 뇌척수액이란 뇌실과 척수를 따라서 순환하는 무색투명한 액체예요. 하루에 보통 한 500ml 정도가 생성이 되고요. 뇌실과 지주막하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뇌척수액의 양은 한 100에서 150ml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역할을 보면요. 일단 뇌하고 척수가 이 뇌척수액으로 사여져 있고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요. 뇌척수 자체가 물 위에 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뇌척수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고요. 또 뇌척수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요. 또 물로 감싸고 있으니까 외부의 급격한 온도 변화 자체를 완충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이나 노폐물을 운반하게 되는데요. 보통 뇌척수액 자체가 보통 외부의 충격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뇌척수액 자체가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니까요. 온도 변화가 있다든지 외부 충격이 있다면 뇌척수액 자체의 생성이나 흐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 뇌척수액 자체 생성과 흐름 흡수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생성과 흐름 흡수에 대한 부분을 보시기 전에 이 수두증과 관련되는 뇌 조직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뇌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뇌에. 이렇게 뇌실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뇌척수액을 생성하는 곳이에요. 예, 뇌실을 보면 세 곳의 뇌실이 있어요. 측뇌실은 좌우에 한 상씩 있고요. 그 측뇌실 아래쪽에 삼뇌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부위가 삼뇌실 부위고요. 그리고 여기 수도관이라는 것을 관을 따고 내려오면 사뇌실이라는 곳이 여기 있어요. 이 뇌실이 이 세 곳의 뇌실이 있는데요. 이 뇌실에서 뇌실 내부에는 이 맥락총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 맥락총에서 사실은 뇌척수액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분비가 일어나요. 여기서 분비가 일어나면 이 뇌실 내에서 뇌척수액들 자체가 분비가 되면 이 측뇌실과 삼뇌실은 요렇게 폐쇄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척수액 빠져나간 공간은 이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고요. 예, 빠져나간 물은 다시 사내실을 거쳐서 사내실 쪽에서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두 곳이 있고 또 척수 중심관이라 해서 이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곳으로 이 뇌척수액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면 이 뇌척수 전체를 싸고 도는 거예요. 사고 돌면서 바깥 부위를 뇌척수가 물 속에 담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흡수 부분은 지주막이 육모, 여기가 지주막이 육모인데요.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배출이 된 그 뇌척수액들은 상시장 정맥동이라는 부분을 거쳐서 정맥으로 다시 흡수가 돼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뇌척수액 생성은 제가 말했지만 뇌실에서 생성이 된다. 뇌실은 측뇌실, 또 삼뇌실, 그리고 사내실의 맥락총에서 뇌척수액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구나 하는 거고요. 그 흐름하고 흡수에 대한 부분도 역시 보면 자, 측내실에서 이렇게 뇌척수액이 분비가 되면 측내실에서 삼내실로 연결이 되는 구멍인데 그걸 몬로공이라 그래요. 어찌됐든 이쪽에서 물이 뇌척수액이 나오면 이 나온 물이 삼내실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삼내실 쪽 자체에서 역시 맥락총에서 물이 나오면 이 측내실과 삼내실의 뇌척수액은 수도관을 통해서 뇌척수액이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내실 쪽에서 다시 맥락총이 있으니까 여기도 뇌척수액이 분비가 되면서 배출이 일어나죠. 사내실에 있는 그 구멍을 마장디공 또는 루시카 공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서 빠져나간 구멍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뇌척수액은 이제 지주막하 공간, 지주막이 뭐냐면 뇌를 싸고 있는 바깥층 자체, 경막
가장 바깥에서 사고 있는 콧막을 경막이라고요. 이 뇌척수를 사고 있는 내부에 있는 막을 지주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주막 아래 공간이죠. 이 부위가 되겠죠. 이 쭉 부위에 뇌척수액이 흘러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뇌척수의 지주막하 공간으로 이 뇌척수액들이 흘러가고요. 자, 이렇게 쭉 다 흐르고 아까 말했지만 이 뇌하고 척수를 물 속에 이렇게 담궈 놓은 상태가 되니까 일단 물 속에 있으니까 무게가 줄죠. 그래서 내가 받는 그 중력에 대한 부분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 또 물에 쌓여 있으니까 외부에서 충격을 줘도 어때요? 물 자체가 완충하는 상황이 되고, 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줘도 물 자체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급격하게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게 돼요. 그렇게 뇌척 수액 자체가 전체 뇌척수를 보호하고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이 지주막 육모라는 곳을 통해서 배출이 일어나요. 배출이 되면 상시상 정맥동이라는 이 부위 정맥으로 쉽게 얘기하면 흘러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맥으로 배출이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뇌척수액의 생성과 흐름 흡수에 대한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수두증 자체가 어떤 부위든 이 뇌실 부위든 청뇌실에 뇌척수액이 많이 누적이 되거나 삼뇌실 쪽에 물이 많이 누적이 되거나 또는 여기가 그 수도관으로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버리거나 산해실 쪽 자체에서 구멍이 막힌다든지 이 나머지 시주막과 공간에서 이 뇌척색절 자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누적이 되고 축척이 되면 수두증이라는 증상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수두증 환자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모습. 자, 이제 그림과 비교를 하셔서 수두증이 어떤 부위에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MRI 사진상에서 까맣게 보이는 게 뇌척수액이에요. 자, 원래 여기 지금 이렇게 커져 있으니까 어때요? 청내실이 만큼 커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청내실 아래쪽에 삼내실도 있는데 삼내실 쪽에도 역시 물이 고여 있죠. 여기가 지금 수도관인데 이쪽에 수도관이 빠져나오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가 보이는 게 소뇌고요. 소뇌 앞쪽에 보면 이렇게 산해실이 있는데 이 산해실 쪽에도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나와서 빠져나와서 지주막고 공간도 빠져나가는데 소뇌 뒤쪽에도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뇌의 내부에서 뇌축색이 되게 많이 고일 수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청내실에 주로 물이 많이 고여서 뇌가 이 뇌실이 팽창하게 되면요, 팽창된 만큼 뇌내를 압박하게 돼요. 그래서 뇌압이 많이 높아져서 뇌내를 압박하게 되면 뇌의 기능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장애나 발달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이 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물이 차면서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수두증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수두증이 발생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뇌척색 자체가 많이 누적이 되고 비정상적으로 고여 있는 거니까 일단 왜 그런가 보면 뇌축색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에 과다 생성이 되면 역시 뇌실 내부에 물이 고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축색 자체 역할이 온도를 완충해 주기 위해서 충격을 완충해 주기 위해서 배출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뇌가 너무 많은 고열의 손상을 받게 된다면 보통 고열의 발생은 감염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고열의 손상을 받게 된다면 이 열 자체를 완충시키기 위해서 뇌척수액 생성이 과다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물이 너무 많이 생성이 되니까 생성된 만큼 빠져나가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생성만 많이 되고 배출 자체가 동일한 값이라면 뇌실 내부나 과다하게 생성된 부위 자체에서 수두증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뇌척수액 흐름이 어떤 이유로 막혀버리는 거죠. 조직의 어떤 문제들, 기형이나 또는 뇌척수액을 돌려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수두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수도관이 폐색이 되는 것, 아까 이제 그 청내실과 삼내실에서 생성된 뇌척수액이 빠져나가는 곳이 수도관이죠. 그쪽이 협착이 되거나 폐색이 되면 막혀버리니까 당연히 머리가 커져 버리겠죠. 또 산해실 배출 구멍이 있다 그랬는데 그 배출 부분 자체도 역시 좁아져 버리면 뇌척수액 자체가 빨리 통과를 못하게 되니까 그쪽 부위에서 이 물이 축척이 되는 증상이 생겨요. 또 이제 지주막 아래를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지주막 아래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면요, 낭종은 이제 그게 물주머니들이 생겨 있다는 거고요. 또는
또는 그쪽에 종양이 있다든지 또는 뇌출혈이 있다든지 또는 이 뇌의 지주막의 기형이라든지 또는 소뇌의 기형이라든지 또는 수도관이나 어떤 조직들 자체의 기형으로 인해서 이 뇌척수액의 흐름을 막아버리거나 또는 뇌척수의 흐름 자체를 느리게 하는 상황이 되면 역시 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생성이나 흐름에 문제가 없는데 흡수 쪽에 문제가 생겨버려도 역시 수두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10개가 생성이 되고 10개가 흐르고 10개가 빠져나간다면 수두증은 발생되지가 않아요. 10개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12개가 생성이 돼도 수두증이 발생이 되고요. 10개가 생성돼서 10개가 빠진다 하더라도 내부의 흐름 자체가 어떤 곳에서 느려지면 그 부위에 물이 축적이 되는 증상이 생겨요. 또 10개가 생성이 되고 10개가 흘러가는데 흡수를 8개밖에 하지 않는다면 수치적으로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이 흡수 자체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어딘가는 물이 차게 되죠. 이 흡수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흡수장애는 주로 뇌출혈이나 또 지주막 용의 염증, 그러니까 배출구 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출혈을 통해서 뇌척수액 자체에 출혈된 피가 섞여서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마치 배출구에 찌꺼기가 많이 생기면 흡수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도 역시 수두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통 이런 원인에서 주로 생기고요. 일반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림을 놓고 보면요. 자, 생성이 과다하게 된다. 이게 생성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보면 이 맥락총이라는 곳에서 생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청내실의 맥락총, 삼내실의 맥락총 또는 사내실의 맥락총에서 비정상적으로 뇌척수액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쪽 부위에서 머리가 커지는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흡수나 흐름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이 청내실이나 삼내실, 사내실 쪽에서 너무 많은 뇌척수액이 분비가 되면 급격하게 수두증 자체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흐름 장애가 나타나는데요. 이 흐름은 뇌척수 전체의 흐름 어떤 곳에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청내실하고 삼내실 연결되는 구멍이 있고요. 이게 mon로공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수도관이라는 또 관이 있고요. 사내실에 또 빠져나오는 구멍이 있고 빠져나온 그 뇌척수액은 지주막 아래 공간 전체 다를 감싸고 도는데 이 지주막 아래 문제가 생겨도 어때요? 흐름이 잘 안 되겠죠. 또는 이 조직들 자체가 기형으로 여기를 막아버린다든지 해도 역시 수두증이 생겨요. 수두증 자체 이 흐름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면요. 이 폐쇄성 수두증, 또 교통성 수두증, 이렇게 비교통성 수두증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폐쇄성이라는 부분은 아니고 폐쇄성이 됐다는 건 여기가 막혔다는 소리가거든요. 이게 보통 비교통성이라는데 뇌척수액 자체가 이게 막아버리면 어때요? 청내실과 삼내실에 생긴 뇌척수액 자체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축척이 뇌척수액 자체가 축척이 되면서 뇌를 계속 압박하게 되면서 머리가 커지는 일이 생겨요. 여기가 막혀서 뇌척수액이 돌지 않는 부분을 비교통성 수두증이라고 하고요. 보통 여긴 다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뇌척수액이 흘러가는 곳 자체에 길이 막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두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교통성 수두증이라고 해요. 흐름 장애도 역시 수두증을 유발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흡수 장애, 이 흡수가 안 되면 어때요? 물 자체 배수 자체하는 곳 자체가 막혀버리면 이쪽에 생성은 되고 배출이 안 되면 어딘가는 물이 계속 차게 되겠죠. 일단 크게 이런 상태에서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수두증 자체가 다양하게 나중에 그 뒷부분 사진을 보면 다양한 곳에서 수두증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이 앞쪽 청내실과 이 삼내실 쪽에 물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요. 생성이 과다한가 할 경우에 여기가 일단 많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가 여기가 막혔을 때도 역시 이쪽에 수두증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흐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곳이든 사실 생길 수가 있어요. 막혀 있거나 여기도 막혀 있거나 손의 뒤쪽에 물이 많이 찰 수도 있고요. 여기 시상 쪽 이쪽 라인에도 어떤 부위든 흐름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곳이든 수두증이 그 부위에 물이 많이 누적이 돼요. 흡수만 문제가 있다면요. 이쪽에서 흡수가 되는데 여기를 꽉 막아버리면 이쪽에서 물이 차는 것보다는 이 대뇌 바깥쪽, 그러니까 지주막하 공간, 대뇌에 있는 지주막하 공간 이 라인 쪽으로 물이 많이 차게 돼요. 이제 이 환자마다 수두증의 양상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런 원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수두증 자체 증상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한의학적으로 일단 그 원인을 일단 살펴보는데 이 한의학적으로 살펴본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앞부분에서 원인이 다 밝혀진 게 아닌가. 뇌축색이 과다 생성되고 흐름장애 있고 흡수장애가 생겼으니까 수두증이 생겼다고 보는 건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뇌축수액이 여기서 많이 생성이 되는가? 사실은 이 맥락총에서 자체적으로 분비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서 이 축색이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 뇌축색이 많이 분비가 되는가 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또 왜 흐름이 막혔느냐 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요. 왜 흡수를 방해를 하거나 흡수가 잘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원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서 그 기본적인 어떤 현상, 고열이 일어나면 뇌축성이 많이 생긴다. 고열이 생기는 이유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되게 감염이라든지 또 머리 쪽 자체 열 자극을 계속 받는다면 뇌축색 자체 생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흐름장애나 흡수장애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조직의 기형이나 폐색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자, 이런 부분에 낭종이 일어나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하는 조직의 기형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뇌척색 자체에 션트 수술이라는 방법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흡수장애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질적인 원인 자체를 살펴보니까 인체에서 어떤 조직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어떤 질병 상태가 됐을 때 크게는 사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기혈의 허약이라는데 이거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거예요. 보통은 미숙아들한테 수두증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조직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뇌척수액 자체 생성이나 흐름이나 흡수 전반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출혈이 많이 생겨요. 조직 자체에서 뇌출혈이 일어나면 그 자체가 약해서 생겼다는 부분의 문제, 또 출혈에 의해서 뇌축색 자체 피가 섞여 버리니까 흡수에 방해가 되는 것. 또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발육이 정상적이 되지 못하고 기형적인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조직 기형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애가 미숙아이거나 선천적으로 어떤 허약 상태 때문에 생기는 수두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혈의 정체라는 건데요. 이거는 뇌척수액 자체의 흐름이 늦어지는 게 뇌척수액 탓은 아니겠죠. 인체에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뇌척 수액 자체의 흐름이 느려지도록 하는 원인 상태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심장 쪽 자체나 우리가 전체적인 대사력 자체가 약해졌을 때 기혈의 정체가 잘 나타나는 거죠. 여기 그리고 또 이제 특별하게 고열에 자극이 있을 때 수두증이 잘 생겨난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자, 수두증은 이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수두증이라는 것 자체가 증상을 의미하는 거지 그 자체가 원인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수두증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기혈이 허약하다 하는 의미가 뭐냐? 보통 이제 영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양계 허약을 의미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몸 자체가 허약한 부분이에요. 되게 아기들한테 많이 나타난다면 선천적인 허약 또는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 심장이 약해지고 심장이 약해져서 뇌나 척수 조직의 발육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이라든지 조직에 기형이 생겼다면 치료 자체는 수두증 자체 치료는 선천적인 허약을 보강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허약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요. 태아 시기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못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애가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나서 조직의 발생 과정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역시 허약 상태에 빠지게 돼요. 또 체질적인 특성에서 허약이 나타나는 경우, 후천적인 상황에서라도 자기가 타고난 어떤 체질적인 특성 자체가 보강이 되지 못한다면 허약 상태로 빠진다는 거죠. 출산 후에 소화 흡수,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영양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역시 몸이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면 전체적인 조직에 문제가 생기고 흐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 자체가 수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되게 쉽게 얘기하면 몸이 되게 피곤하면 부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감기나 기타 만성적인 질환을 겪으면서 양기가 소모되는 것,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인체 자체의 기운이 계속 빠지는 상황도 기혈의 허약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요. 이 허약 상태 때문에 뇌척수액의 흐름장애나 흡수장애 또는 조직의 기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수두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의 허약 상태가 되는 것 어떤 거냐 하는 걸 보면요. 자, 기혈이 약해지면 모든 조직이 일단 형성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조직 형성 자체에 문제가 되면 어때요? 기형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또 기혈이 약해지면 심장 쪽 자체 흐름이 약해지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뇌척수의 흐름 자체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일단 허약해지면 또 성장 발육이 늦어져요. 체중이 저하되고 키도 잘 안 크게 되는 문제가 돼요. 자, 여기에 허약 상태가 뇌척수 쪽으로 보면요. 뇌 조직의 생성이나 발달도 당연히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뇌 자체가 뇌 기능 자체가 떨어지니까 지능이 떨어지거나 인지가 떨어지거나 언어가 늦어지거나 학습 장애가 생기거나 또 신체 발달, 뼈나 이의 성장도 느리게 되고요. 머리카락도 사실 느리게 되고요. 근육이나 골격이 연약해서 잘 걷지 못하거나 잘 일어서지 못하는 신체 발달 장애를 유발하겠죠. 그러니까 허약한 상태가 되면 신체 발달 장애를 유발을 해요. 이 신체 발달 장애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수두증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허약을 보강하지 않으면 수두증이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허약 상태가 오래 방치가 되면 영구적인 장애도 남을 수 있어요. 또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어때요? 감염이 많이 생겨져요. 그래서 뇌수막염이나 뇌염, 고열 등의 발생에 우려가 또 생기는 거죠. 실제로 고열이 나타났지만 몸 자체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이 일어났다면 허약 상태를 보강하지 않으면 역시 조직 자체 복원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허약으로 인해서 심장 박동이 느려져요. 자, 대사력이 약화가 되고요. 그러면 뇌로 공급되는 혈액과 산소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럼 뇌 조직이 발육 장애를 겪게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심장이 약해, 심장 박동이 느리니까 뇌척수의 흐름이 느려지는 거죠. 느려지니까 수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조직 자체가 발육 과정 자체가 느리게 되면 조직 자체, 뇌조직 발육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 기형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선천적인 허약이 있는 경우에 수두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요. 보통 미숙아들한테 나타나는 수두증 자체가 허약인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미숙아들 자체가 심장 개존증, 심장에 구멍이 있다든지 또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든지 체중이 미달되어 있다든지 후천적으로 또 어떤 만성 대사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또는 뇌출혈이나 발달 장애 등등이 역시 수두증과 더불어 허약 상태로 나타나는 병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수두증 자체를 머리에 물만 빼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이 선천적인 허약이 있는 경우예요. 허약한 상태를 보강하지 않으면 물을 빼도 그 자체적인 복원력이 없기 때문에 수두증 자체에도 문제가 되고요. 조직 자체의 인지장애, 학습장애, 신체 발달 장애도 역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두증 자체가 지금 나중에 치료법을 보면 서양의학에서 션트 수술이나 제3내실 천궁술 정도가 전부인데요. 그것들은 인체가 허약해서 생기는 수두증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일단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결이 정체된다는 건 뭐냐? 뇌척수 자체 흐름이 일단 장애가 되는 거죠. 흐름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건 허약과 더불어 조직의 협착이나 변형으로 인해서 정체가 많이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뇌척수액 자체의 흐름이 늦어지는 거예요. 왜 늦어지느냐 하는 부분이 대부분은 아까 허약한 상태에서 심장의 힘이 약해지고 그걸로 뇌척수로 공급되는 힘 자체, 압력 자체에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 압력의 문제 때문에 흡수나 흐름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된 곳에서 물이 정체된 것, 그러니까 뇌척수액이 많이 누적이 된 곳에서 수두증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정체된 반응이고 그 정체를 유발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인체 내부의 기운 자체나 혈액 자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허약으로 인해서 뇌척수액의 흐름이나 흡수 장애가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심장이 약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대사가 잘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조직의 기형들, 아까 수도관이 협착된다든지 제4뇌실이 협착된다든지 또 이 사뇌실이 협착되는 건 소뇌가 많이 눌러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소뇌 기형으로 인해서 뇌실 자체, 사뇌실 쪽이 협착이 일어나는 경우가 보통 댄디워크 증후군,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 이런 그 조직의 기형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종양이라든지 낭종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주막의 어떤 장애물이 생기니까 뇌척수액 자체가 정상적인 속도로 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면 그쪽에서 물이 정체되는 현상이 생기면서 수두증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머리 손상 자체로 인해서 지주막에 피가 많이 생겨도 어때요? 역시 뇌척수의 흐름을 막을 수 있죠. 자, 이 고열의 자극은 생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뇌척수액 자체가 많이 분비가 되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뇌와 척수, 머리에 고열의 자극이 지속되면 수두증이 유발이 돼요. 아까 왜 유발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뇌척수액 자체가 생성이 과다해진다는 거죠. 왜 과다해지느냐고요? 뇌척수액 자체 역할 자체가 열에 대한 손상을 막아주기 위해서요.
뇌나 척수는 열에 되게 약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열기를 바로 받아버리면 뇌와 척수가 손상이 되면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물을 많이 분비를 해서 이 열을 통제하려고 완충을 해주기 위해서 뇌축색 생성 자체가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많아져 버리니까 배수가 그만큼 못 따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수두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직의 변성이 또 역시 될 수 있죠. 왜 열에 의한 염증이 되면 조직 자체가 농을 형성한다든지 염증을 형성을 하면서 조직의 변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수도관을 협착시킬 수도 있고 뇌종양이나 조직의 기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뇌종양이나 나머지 어떤 부분에 이것도 전부 다 증상이라는 거죠. 이 증상을 유발하는 어떤 몸의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야지만 수두증 자체가 원인 치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고열이 가해지면 조직 자체가 팽창이 되겠죠. 또 팽창되고 뇌척 수액 자체의 흐름이 막히게 되겠죠. 조직 자체가 팽창되고 조직이 팽창되니까 기본적인 곳 자체가 그 뇌 지주막의 공간이라든지 수도관이라는 게 이렇게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좁아지게 되니까 전체적인 흐름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두증 자체가 그래서 흐름 장애가 생기고 물이 고이니까 수두증이 생기고 또 고열에 의하면 어때요? 뇌합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가 돼요. 그래서 과도한 열로 인해 팽창이 역시 또 뇌출혈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출혈이 생기는 게요. 허약해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미숙아들이 뇌출혈이 많이 일어나는데 몸 자체 조직이 약해서 조그만 자극에도 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고열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출혈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해줘야지 조직 복원이 훨씬 더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고열이 발생되는 그 원인들을 또 살펴보면 보통 이제 감염이죠.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돼서 뇌수막염이나 뇌염이 유발되는 과정에서 고열이 나면 머리 쪽 자체 열이 되게 심하게 나면 뇌축색 생성 자체가 많아진다는 거죠. 또 열을 조장할 수 있는 게 임신부가 술이나 담배 같은 것, 또 자극적인 아주 매운 음식들 또는 약물의 부작용에 의해서도 어때요? 열이 발생될 수 있어요. 성인 수두증인 경우에 애들이 아니고요. 어른들 경우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화병,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도 머리가 계속 뜨끈뜨끈하고 열이 나고 얼굴이 빨갛게 된 분들은 머리 쪽에 열이 많은 거죠. 그런 열이 많이 자극을 받고 있을 때 뇌척 수액 자체 생성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두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열의 발생으로 인해서 흉골이 융기돼요. 보통 애기들 중에 열이 원인이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보면 이 가슴이 새가슴처럼 이렇게 융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역시 열이 되니까 조직이 팽창하면서 흉골이 융기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슴에 열이 채게 되고, 그러니까 뭐 열이 많으니까 열 자체가 가슴하고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얼굴이나 머리 쪽에 열이 치성하게 되면 자, 이 열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두증 있는 애기들을 보고 가슴이 들려 있다든지 또는 안구가 혼탁하다든지 얼굴이 빨갛게 있다든지 혈관이 팽창돼 있다든지 또 안구운동 장애, 안구가 막 빠르게 움직이거나 산동이 일어나거나 또는 고열이 있으니까 간질이나 발작, 경기 같은 경련들도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열이 있으니까 피부 발진, 안면 홍조,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두증 자체가 허약한 애들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진 않아요. 만약에 그 선천적인 허약이 있고 몸이 오히려 심장이 약하고 기운이 약해서 수두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흉골이 융기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흉골이 꺼져 있어요. 호흡을 하면 애가 가슴이 쑥 꺼져서 흉골 자체가 융기보다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얼굴이 열이 빨갛게 되는 게 아주 창백해요. 핏기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활동성도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이 많아서 생기는 수두증과 허약해서 생기는 수두증이 극단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원인을 정확하게 조치를 해서 치료해주지 않으면 수두증 자체가 원인 치료가 안 되고 그 원인 치료가 안 되면 그걸로 인해서 학습장애나 발달장애나 인지장애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션터 수술 이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돼요. 자, 성인 수두증은요, 이제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수두증이에요. 그러니까 뇌척수액 자체가 머리에 축적이 되는데 그 원인들 자체가 사실은 이 수두증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성인 수두증은 대부분 이 수두증 자체는 2차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인들의 수두증은 중풍이나 뇌출혈, 뇌종양 또는 머리가 손상이 되거나 외부 손상을 받았거나 교통사고나 뭐 넘어져서 깨지거나 하는 거요. 지주막 자체에서 출혈이 생기는 거 또는 감염이 일어나는 거 또 수술의 부작용, 머리 쪽에 수술을 잘못해서 어떤 조직을 잘못 건드려 놓았다
높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후천적으로 자극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멀쩡했으니까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뇌척수액의 생성이나 흐름이나 흡수 쪽에 장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 뇌 쪽 자체의 어떤 조직의 문제들로 인해서 수두증이라는 증상이 2차적으로 나타나요. 보통 이제 또 성인 수두를 유발하는 원인들 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화병, 이게 머리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죠. 또 혈압이 되게 높다든지 해도 역시 머리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리게 되고요. 약물 부작용 등도 성인 수두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대개는 이제 이런 병들 자체에 대한 원인 치료를 해주면 수두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증상들, 또 수두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자극 증상들을 많이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수두증 자체, 성인 수두증 자체는 수두증 자체는 2차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1차적인 원인 상태를 파악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좋다는 거죠. 1차적인 원인이 뭔지 조치를 하지 못하면 성인 수두증의 자각 증상들을 제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성인 수두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수두증들이 물이 어디에 실제로 고이는가, 실제 환자들, 제한테 치료받았던 환자들의 모습인데요. 그 수두증 자체가 이런 식으로 물이 고인다 하는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혹시 수두증 환자분이 있으면 애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어때요? 아, 척내실 쪽에 물이 많이 고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척내실 쪽에 물이 상당히 많이 고였고 이 공간이 커진 만큼 대뇌가 사실 쪼그라들어 있어요.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뇌가 쪼그라들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날지는 사실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증상이 돼요. 인지가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 여기에 이쪽에 이제 백질인데요. 백질 연화증이 생기면서 뇌성마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경련 발작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신경을 손상시켜서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물이 차 있는 곳을 보면 까만 게 물인데요. 이 척내실에 물이 되게 많이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척내실에 물이 차 있고 여기 지금 여기에 수도관이에요. 여기 수도관을 보면 자 수도관 자체는 열려 있어요. 이게 교통성인데 막힌 곳이 없는데도 물이 되게 많이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수도관 지나서 사내실 쪽으로 물이 빠져나오는데 손의 뒤쪽에 물이 되게 많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도 이쪽은 막힌 공간이 아닌데도 물이 왜 이렇게 많이 찼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척색 타고 도는데 앞쪽에는 사실 물이 별로 없죠. 이렇게 타고 돌고 지주막 공간을 타고 들어가서 이쪽에서 육문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척내실과 삼내실 그리고 손의 뒤쪽에 물이 많이 채인 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이건 현상인 거죠. 이런 증상이 왜 생겼을까 하는 이유를 이 얘기를 통해서 실제로 애를 진단을 해서 자, 여기에 고열의 자극이 너무 많은가, 어느 선천적인 허약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흐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몸에 문제가 있는가를 진단해서 그걸 조치를 해줘야 돼요. 막히지 않았으니까. 막히지 않았다면 어때요? 흐름 쪽에 문제, 흡수 쪽에 문제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생성의 문제나 흐름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얘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쪽에 척내실이나 삼내실 쪽에 물이 많이 차 있는데 얘는 어때요? 앞쪽에 물이 많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실 쪽은 오히려 멀쩡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손의 뒤쪽이나 열려 있고요. 희한하게 또 뇌의 앞부분, 뇌내 앞부분에 물이 많이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의 원인 대부분은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흡수가 안 되니까 어때요? 흡수되는 쪽에서 물이 많이 더 고이는 문제가 생기겠죠. 생성이나 이쪽 쪽에 뇌실 쪽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흐름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흡수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앞쪽에도 물이 찰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선터 수술 같은 경우는 이 내실에 관을 넣어서 물을 퍼내는데요. 이런 앞쪽에 이렇게 물이 있는 건 션터 수술의 적응증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는 왜 흡수가 안 되느냐 하는 원인을 또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자, 이 얘기는요. 자, 여기 척내실이나 삼내실 쪽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뒤쪽, 손의 뒤쪽에만 유독스럽게 물이 많이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위가 정체되면서 물이 차면서 수두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앞쪽에 대뇌 쪽은 어때요? 또 괜찮아요. 그래서 손의 뒤쪽만 물이 있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쪽 부위 사내실 쪽에서 빠져나와서 내척 수액 자체가 전체를 사고 도는데요. 이쪽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형적인 문제가 있거나 낭종이 있거나 하는 부분인데 대개는 조직에 문제가 없어도 이쪽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애가 갖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체질적인 특징이나 이 뇌촉수액 자체의 압력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이 뇌축색 자체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해결이 돼요.
자, 이 케이스는요, 뇌출혈이 있는 경우예요. 뇌실 쪽에 출혈이 생겨서 이 출혈로 인해서 아까 청뇌실에서 삼뇌실로 내려가는 구멍들이 막혀버리겠죠. 막혀버리면 이쪽이 비정상적으로 물이 축적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내실하고 삼내실 쪽에 물이 고여 있고요. 여기 보면 수도관 쪽이나 이런 쪽은 열려 있고요. 손해 뒤쪽에 약간 물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뇌출혈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뇌출혈들도 수두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같은 경우는 가장 심한, 제가 본 가장 심한 수두증인데요. 사실 이렇게 까만 게 다 물이에요. 이렇게. 자, 이 애를 보면요. 대뇌가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그 손해 쪽이라든지 기본적인 척추 쪽, 중뇌나 이런 쪽은 괜찮기 때문에 호흡은 하고 기본적으로 음식이나 이런 반응은 되는데요. 대뇌가 이것밖에 없는 상태이고 여기 보면 다 물로 차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수두증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부분들 자체의 원인을 제가 그때 보니까 아주 심각한 태아기 때 심각한 고열의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뇌가 녹아내린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로 물이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수두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쪽과 뒤쪽에 물이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청내실이나 삼내실 쪽, 사내실 쪽은 물이 별로 없고요. 소통은 돼 있는데 손의 뒤쪽이랑 앞쪽에 대뇌 앞쪽에 수두증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떤 곳에서는 찰 수 있고요. 그 어떤 곳에 정체되는 게 그 환자의 원인 상태 또는 체질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수두증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단면도로 본 건데요. 이 청내실 쪽에 물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물이에요. 양쪽 옆에 보면 어때요? 물이 없고 이 내실 쪽에 물이 있는 많은 경우요. 이 환자 케이스는 어때요? 이게 하얀 게 물인데 청내실에도 물이 있고 앞하고 옆쪽에도 하얗게 되니까 물이 많이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에도 어떤 문제가 있고 흡수 쪽에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이걸 돌릴 수 있는 힘도 없는 해약 상태도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내측 부위와 바깥쪽 부위 어디도 물이 찰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이게 출혈이 된 거예요. 뇌출혈이 된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출혈이 돼서 이 정도로 핏덩어리가 고였으니까 당연히 맑고 투명한 액체여야 되는데 이 핏덩어리가 고였으니까 배출구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수두증이 이렇게 생기는 케이스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성인인데요. 사고에 의해서 두개골이 골절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손상이 돼서 물이 차 들어가고 뇌가 손상을 받고 출혈이 있고 수두증이 생긴 거예요. 외상에 의해서 두부 머리 쪽 자체가 손상, 교통사고나 대개 넘어져서 또는 다치거나 해서 머리에 손상을 받았을 때 역시 수두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출혈 반응과 유사한 출혈 반응에 의한 수두증 또는 외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단면 뒷부분에 머리를 본 건데요. 청내실 자체가 이 정도로 커지면서 뇌가 이만큼 작아져요. 그러니까 되게 물이 많이 차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 수두증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우리 애가 수두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우리 애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 지금 우리 애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니까요.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수두증을 연구하게 됐고 지금 우리 애는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때 연구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수두증 일반적인 일단 수두증이 걸리면 어떤 증상이 많이 생기느냐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일단 내실이나 지주막의 뇌축색이 축척이 되겠죠. 이제 이게 수두증이니까. 그리고 뇌실이 커지니까 물로 인해서 머리가 커지겠죠. 그래서 대두증이 형성이 되겠죠. 대천문이 연계돼요. 물론 애기들 기준이에요. 애기들 자체에 뇌압이 있느냐 또는 물이 많이 고여 있느냐 하는 부분을 대천문을 만져보시면 대천문 자체가 이렇게 풍선처럼 물룩하게 부풀어 졸려 있고 아주 팽팽한 느낌이 들어요. 이건 내부의 뇌실 자체 그 뇌척수액 또는 수두증을 통해서 뇌압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리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많아지면 머리 자체가 커지면서 대천문이 융기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자, 뇌압이 상승할 수 있고요. 자, 흉골이나 척추에 융기나 함몰이 있었어요. 열이 많으면 흉골 자체나 척추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힘이 없으면 함몰이 생겨요. 조직 자체가 힘이 없어 기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두피 정맥이 팽창이 돼요. 이것도 역시 뇌압이 높아져 있거나 머리 쪽 자체에
기혈의 소통이 잘 안 됐을 때 두피의 정맥들이 우리 하지 정맥류처럼 이렇게 혈관 조직들, 정맥 조직들이 팽창돼서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안구 혼탁이나 안구 운동 장애가 생겨요. 시신경 자체가 보통 뇌시료에서 많이 그 수두증에서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열이 많은 경우에 안구가 혼탁이 되거나 안구 자체가 초점이 없거나 눈의 초점 자체가 되게 약하거나 또는 사시가 일어나거나 안구 진탕이라서 안구가 막 이렇게 떨리고 움직이는 증상이 보이거나 또는 눈 자체가 그 수두증 자체 되게 심해지면 선셋이라 해서 눈동자가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쏠려 있는 증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초기에 열이 많아서 생긴 애들 같은 경우는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 자체의 움직임이 머리로 가해지는 기운이 어떤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우가 될 수 있어요. 눈이 위로 올라갔다면 기운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치고 올라갔다는 건 열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래로 깔렸다는 건 어때요? 위로 못 올라가고 짓눌려서 힘이 없어서 막혀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구 쪽에 문제가 또 많이 생기고요. 또 대뇌가 손상받기 때문에 뇌파에 문제가 잘 일어나고요. 그걸로 인해서 경련, 발작, 경직 등등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뇌 손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심각한 경우에 뇌성마비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뇌압이 상승되기 때문에 두통이나 구토, 구역도 일반적으로 잘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성인들 경우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 수두증이 나타나면 보행장애, 요실금, 하지무력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기운이 막혔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쪽 자체에 기운이 꽉 차있기 때문에 아래쪽 자체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겨요. 인체를 전체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요. 그래서 하체 쪽, 배꼽 아래쪽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어때요? 소변 쪽 자체가 요실금이 일어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소변이 계속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겠죠. 하체 쪽에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하지 무력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보행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인수두증이 후천적으로 생겼을 때 대표적인 증상 이런 증상이 잘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러움이나 구토나 이런 것들이 이 뇌압이 상승되는 증상을 동반을 하게 돼요. 또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두증 자체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또 만성화되면 발달장애나 인지장애가 또 수두증과 더불어 잘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수두증으로 해서 발달장애가 많이 생기는데요. 대개는 이제 잘 못 써요. 쓰는 게 느려지죠. 하지에 힘이 없으니까. 잘 못 쓰니까 걷는 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또 대뇌 자체가 허약해서 혈액 공급을 잘 못 받거나 산소 공급을 잘 못 받는 경우에도 대뇌 자체가 뇌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열로 인해서 머리 쪽 자체 뇌압에 의해서 어때요? 뇌가 압박을 받아도 역시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뇌 손상이 일어나면 어때요? 인지나 학습 장애가 생기게 돼요. 또 허약한 경우에 치아나 머리카락 또 신체의 발달 자체가 전체적으로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 시력이나 청력이 손상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체는 전체적으로 어때요? 그 안에 허약 상태, 선천적으로 허약한 부분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열에 의한 손상에 의해서도 이런 발달 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성인수두증 증상은 아까 제가 말했는데, 자, 보통 이제 성인수두증은 그 초기 1차적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그 1차적인 증상을 가지면서 수두증이 있고요. 대개는 이제 기운이 막혀있기 때문에 두통이나 구역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자, 노인들의 경우 또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요실금이나 기억력 저하, 보행장애, 근력 저하, 감각 저하, 운동기능 실조 같은 증상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자, 급성적으로 진행되는 뇌출혈이나 뇌종양 또는 머리 자체가 손상을 받거나 수술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급성적으로 수두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인들 같은 경우 특히 수술 부작용으로 수두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뇌압이 빠르게 상승되어서 생명이 위급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수두증 자체는 수두증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1차적으로 유발하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 상태에 따라서 어때요? 수두증의 양상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허약한 상태 또는 고열의 손상 상태 또는 외부적인 손상에서 조직이 망가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일단 수두증에 대한 치료는 잠시 쉬고 2편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